1979년 10월 26일 상관이던 김재규로 인해 역사적 사건에 휘말려버린 박선호를 알고 계십니까? (1934년생인) 박선호는 경상북도 청도에서 태어나 성장했고 김재규와의 인연은 중학교 시절부터 시작된다. 1947년경 김재규는 민관체육대회에서 미군과 충돌을 일으킨 적이 있었고 그 일로 면직당해 대륜중학교의 체육교사로 잠시 교편을 잡은 적이 있었다. 이때 제자로 만난 이가 대륜중학교 2학년생 박선호였다. 박선호는 자신과 집이 가까웠던 스승 김재규를 무척이나 따랐다고 전해진다. 이후 김재규는 복직되어 군 생활을 이어갔고 박선호는 스승 김재규와의 인연을 이어나갔다. 대륜중학교를 졸업한 박선호는 대륜고등학교를 거쳐 평소 씩씩하고 용감하다 생각해 동경해왔던 해병대 간부후보생 16기생으로 소위 임관하며 군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해병대 사령부 해병 제3여단 3대대장으로 근무하며 군 생활을 이어나갔지만 1973년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되자 해군 대령으로 예편하며 군 생활을 마감하게 된다. 박선호가 군 생활을 하는 동안 김재규는 유신 정우회 국회의원 등을 지냈고 같은 해 12월에는 중앙정보부 차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듬해 박선호는 김재규의 추천으로 중앙정보부 총무과장에 임명되며 중정과의 인연을 맺게 된다. 이후 김재규는 1976년까지 건설부 장관을 지냈고 박선호는 중앙정보부 부산지부 정보과장으로 발령되었으나 밀수사건 수사차 부산으로 내려온 검찰 수사팀의 동정을 도청한 사실이 발각되어 면직당하고 말았다. 면직된 박선호는 약 1년의 시간 동안 실업자 상태로 지내게 되었고 그런 박선호에게 도움을 준 것은 건설부 장관을 거쳐 중앙정보부장에 임명된 김재규였다. 면직 상태였던 박선호는 김재규의 도움으로 이듬해 한 건설회사에 취직하며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박선호는 군과 다른 기업 문화에 적응하지 못했고 8개월 만에 사표를 내고 말았다. 해외 건설 현장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온 박선호는 중앙상사라는 유류 수입 업체를 운영하며 상당한 돈을 벌게 되었지만 1978년 8월 중앙정보부로 복귀하라는 김재규의 제의로 중정에 복귀하게 된다. 김재규의 제의로 중앙정보부 의전과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근무하게 되었지만 그는 자신이 맡은 의전과장의 업무에서 회의를 느끼게 된다. 박선호가 회의를 느낀 이유는 업무 때문이었는데 그의 업무는 궁정동 본관 집무실 관리와 안가를 관리하는 일이었고 안가에서 진행되는 대행사와 소행사 시 술시중을 돕는 여성들을 섭외하는 이른바 채홍사나 다름없는 업무이기 때문이었다. 2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해온 박선호는 이때 상당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한다. 참다 못한 그는 몇 번이고 사의를 표했지만 그때마다 김재규는 자네가 없으면 궁정동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건가라는 말로 그의 사의를 거절했다. 그 후에도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 사직서를 지니고 다녔지만 대학에 다니는 큰딸,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 늦둥이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을 생각해 쉽게 그만두지는 못했다. 그렇게 중앙정보부 의전과장으로 근무하던 박선호는 자신의 운명의 날인 1979년 10월 26일을 맞이하게 된다. 여느 날처럼 궁정동 안가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박선호에게 오후 4시경 자신의 둘도 없는 버시자 청와대 경호처장이었던 정인영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의 내용은 저녁 6시경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비서실장 김계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경호실장 차지철 등이 참석하는 만찬이 예정되어 있으니 준비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곧바로 박선호는 안가 주방에 만찬 준비를 지시했고 여대생 신재순과 가수 심수봉을 자신의 차량으로 궁정동 안가에 데려왔다. 그는 두 사람에게 박정희를 단독으로 모시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당일 안가에서 있었던 일은 절대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 서약서를 작성시켰다. 6시경 궁정동에 도착한 박정희와 김계환, 김재규와 차지철은 신재순, 심수봉과 만찬을 이어갔고 불안한 기색을 보이던 김재규는 7시경 만찬장에서 나와 박선호와 박흥주를
밖으로 불러냈다. 그들을 불러낸 김재규는 오늘 각하와 차지철을 제거할 테니 너희는 똑똑한 놈 3명을 골라 나를 지원하고 경호원들을 제거하라는 엄청난 지시를 내렸다. 그때서야 박선호는 상황을 알아차렸고 겁이 났던 그는 상황을 되돌려보려 거짓말로 김재규를 회유해 보았다. 김재규의 지시에 박선호는 평소 4명이었던 경호원이 오늘은 평소보다 많은 7명이 와 있다며 거짓말을 해보았지만 김재규는 오늘 해치우지 못하면 보안이 누설된다며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박선호는 김재규의 지시에 따르게 되었고 그는 평소 신임하던 자신의 부하 이기주와 차량 운전사인 유성옥을 합류시키며 준비를 마쳤다. 10월 26일 7시 40분경 연회장에서는 총소리가 들려왔고 박선호는 행동을 개시했다. 같은 대기실에 있던 자신의 친구 정인영과 또 다른 경호원이 총소리에 놀라 연회장으로 뛰어가려던 순간 박선호는 입구를 막아섰고 총을 꺼내 둘의 행동을 제지시켰다. 당황스러워하던 두 사람에게 박선호는 우리 제발 같이 살자며 애원하듯 말했지만 그때 한 경호원이 품에서 총을 꺼내려 했고 이때 박선호의 총은 자신의 친구 정인영과 경호원에게 향하고 말았다. 그렇게 경호원 두 사람은 박선호의 총으로 인해 생을 다하고 말았다. 둘을 제거하고 방을 빠져나온 박선호는 로비에서 차지철과 박정희에게 총을 겨눈 김재규와 마주쳤고 김재규는 자신의 총이 고장났다며 박선호의 총을 빼앗아 연회장으로 들어갔다. 김재규가 들어간 연회장에서는 다시 한번 총소리가 들려왔고 그 총소리는 김재규가 박정희와 차지철을 겨눈 소리였다. 이후 김재규는 안가에서 저녁 식사 중이던 참모총장 정승화와 자신의 수행비서 박흥주와 함께 육군본부로 떠나갔고 비서실장 김계원은 총성을 입은 박정희를 차에 태워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떠나갔다. 궁정동에 남은 박선호는 경비원에게 현장 수습과 경비를 철저히 하라 지시한 뒤 대기실에 숨은 신재순과 심수봉에게 수고비조로 20만 원씩을 건네며 오늘 있었던 일은 절대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뒤 호텔로 이동시켰다. 이후 박선호는 궁정동 사무실에 남아 김재규의 후속 지시를 기다려 모았지만 날이 밝아올 때까지 그에게 아무런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그리고 라디오 아침 뉴스에서는 11.6에 관한 소식이 들려왔다. 박선호는 체념한 채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던 자신의 처가로 향했고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으며 살기가 힘들 것이라 말했다. 그의 가족들이 자세한 내막을 묻자 그는 뉴스를 들으면 다 알게 될 거라 말한 뒤 오전 11시경 남산중앙정보부로 복귀했다. 복귀한 박선호는 계엄사에서 자신을 찾고 있다 통보를 받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자신의 집무실에서 대기하던 그는 오후 2시경 합동수사본부 수사관에게 체포당해 보안사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렇게 박선호를 포함한 사건 관련자 모두는 보안사 분실을 거쳐 군교도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1979년 12월 4일 11.6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첫 공판을 시작으로 1980년 5월 20일 김재규를 비롯한 박선호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었다. 재판 중 최후 진술에서 박선호는 자신의 상관인 김재규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표했고 또다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신은 그 길밖에 취할 수 없음을 전했다. 12.6 사건이 약 6개월 정도 지난 1980년 5월 24일 박선호에게는 형이 집행되었고 그는 자신의 스승이자 상관인 김재규와 같은 날 47세의 나이로 서울구치소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